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요, 15세기에 태조부터 성종까지 조선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정비되어 갔는지,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 군사제도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6세기 이후에 조선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살인들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또 그들의 권력 기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향약과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들의 권력을 잡고 난 후에 이루어진 바로 붕당 정치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 일단 살림은 고려 말에, 그렇죠? 고려 말에 등장을 했어요. 고려 말에 이 신진 사대부들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졌었죠. 온건파와 혁명파로 나눠졌었는데, 그 중에 살림은 바로 이 온건파 계열입니다. 혁명파들이 조선을 건국해서 조선의 15세기를 주도했던 훈구 세력이라면, 바로 신진사대부들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계보를 이은 것이 바로 살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살림은 고려 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몽주와 같은 이 온건파 사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은 대단히 대의 명분이라는 걸 매우 강조했었고요. 그죠? 대의 명분을 강조했었고, 또 유교 경전 중에 춘추를 대단히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계보를 길제가 이어받아서 경상도 선산에서 제자들을 막 양성을 했고,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이제 김종직입니다. 김종직은 지금의 경상도 영남지방에서 크게 세력을 확장한 그런 대표적인 사림이고, 성종 때 중앙으로 진출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훈구파들을 비판하는 어떤 개혁 정치를 추구하다가 결국 무오사화에 의해서 이미 죽었지만 부관 참시까지 당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살림들이 중앙으로 진출했던 시기, 언제냐? 바로 성종이죠. 그럼 왜 이렇게 성종 때 갑자기 살림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세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조 때 수많은 공신들이 많아지면서 정난공신, 그리고 좌익공신, 이런 공신들이 많아지면서 훈구들의 세력이 극대화됐죠. 자, 이렇게 훈구들의 세력이 비대해지자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됐고, 그래서 성종은 훈구 세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살림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살림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요. 예를 들면 훈구들이 중앙 권력을 독점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바탕으로 지방의 토지까지 좀 확대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훈구들의 토지 소유가 지방으로 점점 확산되자 지방 세력인 살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앙으로 진출한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이제 이유인 것이고,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바로 성종 때 훈구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앙 진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살림의 특징을 보시면 첫째, 학풍. 자, 학문적인 어떤 성향을 보면 경학을 중시했다. 그럼 경학의 반대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경학의 반대는 바로 사장학인 것이죠. 사장학. 훈구파들이 한문학에 해당되는 사장학에 매우 능했다면, 살림들은 유교 경전인 경학을 보다 중시한 그런 세력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만 중시 여기고, 그러니까 성리학을 처음 만든 이 주희, 집대성한 주희, 주자의 어떤 해석만 진리라고 여기고, 그와 다른 해석들 또는 그와 다른 사상들은 이단 내지는 어떤 사문으로서 규정짓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교조주의. 이러한 교조주의는요, 학문의 발전이라기보다는 학문의 경직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훗날 조선 후기에 사회가 대단히 모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성리학이 점차 교조화되고 경직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살림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왕도 정치를 중시 여긴다는 거죠. 왕도 정치. 그래서 훈구들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왕도와 패도 정치를 함께 추구했다면 사림들은 인덕과 왕의 덕에 의한 덕치주의를 대단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민본주의와. 그래서 이거를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향촌자치를 강조한 것이죠. 향촌자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훈구들은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원했고 왕도와 패도 정치의 조화를 강조했지만 사림들은 향촌자치를 추구하면서 향사례, 향음주례 그리고 유양소 보급에 힘을 썼습니다. 향사례는 향음주례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림들은 공자님의 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예에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 봐요. 한 잔의 술을 마시는 것도 예법이 있고요. 선비들이 모여서 함께 활을 쏘고 노는 것 또한 하나의 예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방 양반들의 활을 쏘는 그때 지켜야 될 예법, 향사례, 술을 마실 때 지키는 향음주례, 그리고 그들의 자치기관이었던 향청, 유양소, 복립운동까지 모두 사림들이 향촌 자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사림의 특징은 훈구의 특징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경학을 중시했다면 훈구들은 사장학을, 사림들이 오직 성리학적 교조주의를 따랐다면 훈구들은 성리학 말고도 다른 학문에 대해서 타 학문에 대해서 대단히 좀 포용적인 자세를 추구했다. 부국강병에 도움이 된다면 도교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중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이들이 왕도 정치만 추구했다면 훈구들은 왕도 정치와 함께 패도 정치도 인정했다는 것. 이들이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면 훈구들은 바로 중앙 집권 체제를 추구했다는 것.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다음은 이제 사림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림들은 고려 말 온건파 사대부에 뿌리를 두고 있죠. 따라서 이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중앙이 아닌 지방에 낙향해서 지방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지방 세력이었던 사림들이 성종 때부터 중앙으로 진출해서 훈구들과 대립을 합니다. 주로 3사에 근무하면서 이 성종 때 김종직과 같은 사람들은 주로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근무하면서 바로 훈구들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고 그들의 예를 든다면 뭐 조광조처럼 위훈 삭제, 그들이 지나치게 공이나 훈을 부풀려서 지나치게 국가로부터 어떤 관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걸 지나치게 많이 받아갔다. 이런 것을 다시 체크해서 다시 조사해서 삭제하자. 위훈을 좀 삭제하자. 이런 조광조의 개혁도 어떻게 본다면 결국 이 사림들이 훈구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훈구들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 경제적 권력을 좀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게 가장 적합했던 기관이 비판과 간쟁과 감찰이 가능했던 바로 3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들이 등용된 배경은 훈구 세력을 견제할 목적이었다는 것. 훈구파와 대립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이들이 지방으로 농장을 확대해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색인 사림들이 바로 반발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림과 훈구 세력의 대립은 결국 4번의 사화를 낳게 됩니다. 한자 그대로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4번의 사화 중에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 중에 실제로 사림과 훈구의 대립 때문에 나타난 사화는요 무호사화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묘사화밖에 없어요. 갑자사화와 을사사화는 사실상 훈구와 어떤 사림의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왕과 이 훈구 세력의 어떤 대립 또는
외척 간의 대립 과정에서 살인들이 그러니까 연루돼서 그들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사건이 연루가 돼서 결국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오사화라든가 또는 기묘사화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사화의 배경은 훈구 세력들이 점차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바탕으로 보수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종 이후에 중앙으로 진출한 살인들에 의해서 훈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나타났고 이들의 대립 과정에서 바로 사화가 발생했다. 자, 그럼 네 번의 사화를 먼저 보시면 첫째, 무오사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무오사화는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훗날 그 제자가 이것을 사초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훈구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은 의제라는 황제가 중국 초나라의 의제가 자기의 삼촌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의제를 애도하는 이 글은 결국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죠. 따라서 세조 이후에 예종,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까지의 어떤 왕위의 계승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사건을 확대하자면. 따라서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의 경우에는 이 글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럼 나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이와 관련된 김종직의 제자들을 죽이고 또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묘를 파헤쳐서 그의 죽은 시신의 목을 베는 바로 부관참시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는 바로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 사건입니다.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패비가 돼서 결국 사양을 먹고 죽었는데 이때 패비 윤씨의 사사와 연루된 사람들을 연산군이 모두 제거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당시 연산군은요, 일부 자기 측근 세력과 함께 이 훈구 대신들, 대표적인 한명회 같은 이 훈구 대신들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일부러 패비 윤씨 사건을 빌미로 해서 훈구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갖고 있는 재산을 찬탈했다. 그래서 연산군 때 유명한 뭐 흥청, 망청 뭐 이런 말이 이제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비용, 자신의 사치 향락을 위한 어떤 비용 조달을 위해서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명회와 같은 대표적 훈구 세력들이 제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굉필이나 정여찬 같은 살인들 또한 화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 이것은 연산군이 폐위되고 바로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조광조는 중종에게 매우 신망을 받던 대표적인 살인이었고요. 강력한 개혁 정치를 추구한 인물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사화를 끝내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중종을 왕위로 옹립한 대가로 여러 공신들이 토지를 지급받고 국가의 어떤 훈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거죠. 조광조가 봤을 때는 약 70%에 다다르는 공신들이 잘못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훈 삭제를 주장하게 되자 당연히 훈구들이 반발했겠죠. 그래서 훈구들이 조작한 주초위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한자로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죠. 그래서 주초위왕은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조작된 사건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 조광조와 그 무리들이 모두 죽거나 유배를 당했는데 이때 제거된 살인들을 기묘명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을사사화는 명종 때, 명종 때 외척 가문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소윤과 대윤의 싸움이라고 그러고, 소윤의 윤임과 대윤의 윤영원, 요 두 인물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 소윤의 윤영원이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명종의 외삼촌입니다. 명종의 외삼촌. 그래서 명종이 당시 어렸기 때문에 당시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가 있죠. 문정왕후. 일시적으로 불교를 후원했던 그런 왕후기도 한데요. 이 문정왕후의 오빠였던 윤영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대규모의 이 소윤과 연루된 세력들, 특히 소윤과 친분 관계였던 살인들을 제거한 사건. 이것을 우리는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훈구와 살인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무오사화와 기묘사화, 특히 기묘사화가 중요하죠. 이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했던 조광조.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광조는 천거제도의 하나인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방 살인들을 중앙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난관권을 확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난관권은 정오품, 그러니까 그 2조에 근무하는 정오품을 정랑이라고 그러고요. 육품을 우리가 좌랑이라고 그래요. 좌랑. 이걸 합해서 우리가 2조 전랑이라고 하거든요. 전랑. 이 2조 전랑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랑권 또는 난관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2조의 전랑 같은 경우는 3사의 관리, 그러니까 청요직이자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으로 3사의 관원을 채울 수가 있고, 또 자기 후임을 자기 스스로 천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조의 판서도, 인사권을 총괄하는 2조의 판서도 관여할 수 없는 이 2조의 전랑권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3사에 주로 근무했던 이 살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겠죠. 그래서 조광조는 살인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2조 전랑의 권한을 확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훈 삭제를 주장했고, 이것 때문에 훈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된 것이죠. 자, 또한 살인으로서 성리학적 질서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 이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원리로 삼기 위해서 향약을 보급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송나라 때 여시 향약을 들여와서 보급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황의 예안 향약이라든가 또는 율곡 이의 서원 또는 해주 향약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향약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인물이 바로 조광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리학의 어떤 실천 원리를 담고 있는 소학, 그리고 일상 가정에서 지켜야 될 의례를 정리한 바로 주자가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쉽게 삼강오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삼강행실도를 보급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의 유교윤리 확립을 위해서 좀 기여했다. 그리고 경연. 이 경연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대단히 학문을 중시한 국가였음을 상징하는 제도이고, 왕과 신하들 간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했던 제도였죠. 바로 조광조가 경연을 강화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일전에 이 살인들의 성향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오직 성리학만 인정하고 다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인들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 바로 민본주의를 대단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이 민본 정치의 일환으로 바로 백성들이 당시 가장 힘들어했던 이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죠. 박납은 이 공납이라는 이 특산물을 납품하는 제도가, 조세 제도가
공납이고요. 방납은 이 공납의 폐단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뭐 나한테 낙지를 내라. 내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인데 송이버섯을 특산품으로 내라. 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낼 수 없는 물품을 요구하고 아전 또는 지방관과 이 방납 상인들이 짜고 백성들한테 뜯어내는 고가의 비용을 받아내는 제도가 방납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미법,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각 고을마다 모두 존재하는 게 쌀이죠, 쌀. 그래서 특산품 걷지 말고 쌀로 걷자라는 수미법을 제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훗날 이 수미법은 율곡 이이나 유성룡 같은 분이 다시 제안을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나중에 광해군 때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대동법이라는 걸 제안했고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물론 한시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해서 황해도까지 뭐 확산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리긴 했지만, 조광조가 가장 먼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수미법을 제안했고 그 이후에 계속 실패하다가 대동법의 시행으로 이게 개선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균전제와 한전제를 제시했다. 자, 균전제, 한전제. 자, 언제 나오는 거죠?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중농주의 실학자인 유형원이 강조했던 균전제, 그리고 성호 이익이 제안했던 한전제를 조광조는 이미 중종 때 벌써 제안을 했던 것이죠. 바로 토지의 집중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자영농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영농의 몰락. 이미 중종 이후 그 후에 명종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영농이 몰락하는 시기였어요. 지주전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고, 따라서 조광조는 자영농의 몰락은 곧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수립하는데 한계라고 봤기 때문에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전제와 한전제를 제안했던 것이죠.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서원과 향약인데요. 자, 이 두 개는 공통점이 4차례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자, 훈구들에 의한 살인 제거, 4차례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16세기 선조 때 이 살인들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만한 이들이 이것을 견뎌내고 이것을 극복하고 중앙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기반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기반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향약과 서원이죠. 자, 그럼 서원부터 먼저 보시면, 서원은 1차적으로는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예,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고요. 지방의 중등기관이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기관이 향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 사립인 서원이 있는 거예요. 서원이. 근데 이 서원은 교육기능 플러스 선현에 대한 봉사, 제사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안양부터 시작해서 역대 대유학자들, 우리가 기려야 될 만한 어떤 대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를 지내는 뭐 그러한 역할까지 합니다. 가장 먼저 서원을 만든 사람은 바로 주세붕이라는 분이 안양, 자, 고려말 충렬왕 때 성리학을 처음 들여왔던 이 안양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을 처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황의 권위로, 퇴계 이황의 권위로 이 백운동 서원을 사액하게 됩니다. 사액한다는 것은 왕이 특정 기관을 인정하고 액자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액, 액판, 간판이죠, 간판. 그러니까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액자를 내려주는 거고, 또 토지라든가 노비, 그리고 서적도 국가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최초로 사액받은 서원이 바로 소수서원인데, 이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이황의 권위로 왕이 사액한 최초의 사액서원, 그게 바로 소수서원인 거죠.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서원이 갖고 있는 재산, 특히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면세입니다. 면세. 그리고 서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 면역, 국역이 면제받죠. 자, 그래서 이 서원이 보급되면서 그러면 어떠한 영향이 발생했느냐? 일단 학문과 교육이 지방에서 대단히 이제 번성하게 됐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림의 세력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게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나중에 서원은요, 조선 후기에 전국에 거의 600여 개 이상의 서원들이 난립합니다. 그때는 어떤 학문 연구기관, 학술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이 서원의 어떤 붕당의 근거지로서 당파 싸움의 어떤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핍박하고 수탈하는 어떤 기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서원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자 영조 때는 이 서원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바로 서원을 47개소만 남겨놓고 모두 철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순수한 학술 연구 기관이라기보다는 바로 붕당의 어떤 근거지로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서원마다 강론을 하는 스승이 있는 거죠. 선생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같은 서원 출신들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이 청금록이고요. 청금록. 그러니까 청금록은 향안과 함께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명부입니다. 향안은 각 지역 양반들의 명단이죠. 바로 향청에 등록되어 있는 양반의 명단이 향안인 거고, 청금록은 교육기관인 성균관부터 향교 그리고 서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명부입니다. 따라서 향안과 청금록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국역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병역을 면제받는 거죠.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당쟁의 근거지로 활용되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됐다. 자, 다음 향약입니다. 원래 향약 이전에 지방 양반들이 유양소에서 자치적인 규약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향규라고 하죠. 향규. 근데 이 향규에다가 성리학적인 윤리가 더해지면서 이제 향약으로 불리게 됐는데, 조광조가 아까 중국 송나라의 여시 향약을 처음 보급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죠. 그 후에는 이황의 예안 향약, 이의 서원 해주 향약이 있는데 지역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4개의 덕목이 기본적으로 각 마을의 향약마다 좀 공통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덕업상권, 덕업, 좋은 일을 서로 권해라. 과실상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로서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적해줘야 된다는 거고, 사람을 사귈 때는 예로서 사귀라, 예속상교. 또 이웃이 어려우면 서로 돕자, 도와줘야 한다는 환난상율. 자, 이것을 기본 덕목으로 합니다. 이때 향약은 자치 규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 향약의 책임자를 우리가 보시면 약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약정. 이 약정은 원래는 지역 양반들이 선출했어요. 약정. 그런데 나중에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약정을 수령이 임명해요. 수령이.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는 향전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이 기존 전통적인 사족들과 분홍 세력들이 등장해서 형립되는 이 신양들의 싸움 과정에서 지방관들이 신양과 주로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관의 권한이 대단히 강화되죠. 조선 후기는. 그래서 향약이 원래는 지방 양반들에서 지방 세력을 강화하는 어떤 살인들의 세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다면, 후반으로 가면, 조선 후기로 가면
지방관이 향약의 책임자인 약정을 임명하게 되면서 단지 수령을 보조하는 그런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당연히 향약의 하층 구성원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농민들도 향약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따라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러한 향약을 통해서 사림들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고, 이것이 사림들이 중앙 권력을 독점할 수 있어 중앙 권력을 훈구로부터 빼앗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 향약은 점차 사림들이 권력을 잡은 16세기 이후부터 사림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향약의 원래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농민의 수탈 도구로 전락하게 됐고요. 서원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선 후기와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사회적 패단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붕당 정치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느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아까 사림들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게 16세기부터라고 했고요. 정확하게는 선조 때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림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사림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붕당 정치죠. 이 붕당의 원인과 관련해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붕당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본 원인은 관직의 부족이다. 왜냐하면 비유를 하죠. 10사람이 열흘 동안 굶은 거예요. 자, 10사람이 열흘 동안 굶었는데 그들 앞에 밥 한 공기를 딱 놓으면 밥을 먹기도 전에 이들은 싸움부터 할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그죠? 자, 사림들은 오랫동안 훈구에게 핍박을 받아왔던 지방 세력인데 이들이 권력을 잡았죠. 훈구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많은 어떤 인원수를 구성원을 가지고 있죠. 사림들은. 하지만 중앙 관직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중앙 관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바로 붕당 정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그럼 직접적인 원인은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됩니다. 아까 이조 전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조 정랑과 좌랑을 합친 전랑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3사의 언론 청요직들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대 낭창권까지 이러한 전랑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김효원과 심의겸의 싸움이 결국 사림 세력을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누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관직의 제한. 양반의 수입에 비해 관직이 너무 적었다. 여기서 양반 사림입니다. 상인의 사림에 비해서 중앙 관직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둘러싼 사림들 간에 서로 반목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자, 어떻게 싸우는 게 좀 좋겠습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편을 먹어야겠죠. 편을 먹을 때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지연 따질 거고요. 자, 너 어느 가문 출신이냐? 혈연 따질 것이고요. 너 어느 서원에서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라고 하는 학파를 또 따지겠죠. 그래서 이 붕당 간에는 학풍도 다르고 혈연과 지연 등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붕당이 형성이 됩니다. 자, 붕당 정치 시작. 자, 선조 때 시작됐고,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사림 간의 갈등. 자, 원인. 척신 정치의 청산 문제였다. 여기서 척신 정치가 이제 훈구 세력으로 본다면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근본적인 원인은 관직의 부족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붕당이 시작되게 된 근본적인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이가 어린 신진사림과 경륜이 많은
기성사림이 존재합니다. 이때 신진사림들은 이 훈구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척신 정치를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고요. 기성사림들 같은 경우는 연륜도 많을 뿐만 아니라 훈구들하고 적대적 대립관계도 있었지만 또 그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훈구 세력들, 이 척신 정치를 훈구 세력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다, 좀 온건한 입장에 있는 그런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진사림과 기성사림이 각각 한 인물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성사림 같은 경우에는 기성사림은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신진사림 같은 경우는 김효원을 지지합니다. 근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한 인물을 누가 이조전랑이 돼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한쪽은 심의겸파, 한쪽은 김효원파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마침 이들이 대체로 연륜이 많은 기성사림으로 좀 소극적인, 척신정치 청산의 소극적인 인물들이었고, 신진사림, 좀 젊은 사림들은 척신정치에서 매우 강경한 적극적인 세력이었다는 거죠. 이때 심의겸이 서울의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쪽을 서인이라 부르고요. 김효원 세력을 서울의 동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인과 동인의 분당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심의겸과 김효원의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싸움이 바로 직접적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동인과 서인의 분당. 자, 동인이 대체로 젊은 사림이고요. 서인이 기성사림입니다. 척신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젊은 사림들, 척신정치에 대해서 온건한 소극적인 기성사림들. 각각 김효원과 심의겸을 지지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이유가 이들의 살고 있는 거주지 때문이었다는 거고요. 정치적 입장을 보면 동인들은 개인의 수양인 바로 수기를 강조합니다. 자기를 먼저, 인격조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서인들은, 이 기성사림들은 이 성리학적인 학문이 주로 치인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풍적으로 보면 이황, 조식, 서경덕이 있는데, 이황이 훗날 이제 남인, 조식은 바로 북인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 이황의 학문과 조식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서인의 경우에는 이이와 성운이 있는데, 훗날 서인 중에 노론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고요. 소론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성운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붕당은 이제 이 붕당 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어떤 붕당 정치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자, 붕당 정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보면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붕당 정치는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당파 싸움에 의해서 조선이 망했다라고 보는 이 당파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붕당 정치는 대단히 그 시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선진적인 정치 제도다, 정치 체계다. 단지 붕당은 학문과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뿐이지 어떤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는 않았다. 또 다양한 사림들이,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이 폭넓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의 폭을 대단히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고, 또 상대당을 없애거나 상대당을 단순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다수의 의견, 전체 지방 사림들의 공론 정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선진적인 정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견제와 비판을 통한 공론 정치다. 다르게 말하면 여론 정치인 거죠. 공론 정치가 타수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붕당 정치는 대단히 좋은 정치 제도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붕당이 변질된 이후를 이제 문제 삼습니다. 우리가 붕당의 변질은 17세기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붕당이 변질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숙종 때 환국 정치입니다. 그 중에 경신환국 이후에 경신환국을 경신 대출척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바로 허적과 같은 이 남인 세력들을 대신해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서인들이 남인이 재기불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숙청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기능,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한 공론정치라는 이 공론정치가 깨져버린 거죠. 경신환국 이후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당파의 이익을 우선하게 됐다는 거예요. 붕당 정치가.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런 논쟁과 어떤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붕당 정치 자체를 사회 발전을 저해한 당파 싸움으로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특히 붕당이 이제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죠. 특정 당의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왕조차도 그 당의 세력을 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황국 정치 이후에는 일당 전제화가 이제 노론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왕권 강화를 통해 이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정조 사후에는 노론 중에서도 벽파가 권력을 잡게 되고, 또 벽파 중에서도 안동김 씨와 또는 시파 일부인 어떤 풍양조 씨들만 권력을 잡게 되면서 19세기 세도 정치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붕당 정치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결과는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왕권의 약화뿐만 아니라 청렴해야 될 언론기관으로서의 3사도 변질되고요. 3사도 변질되고, 그리고 의정부의 약화는 약화되고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이 또 독점되는 그러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와 육조는 아주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나 마나해지고, 비변사를 통해서 마치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를 독점했던 것처럼 권무세족이 집권 세력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군권인 오군영을 장악하고 3사의 관직을 독점하면서 자기 당을 옹호하는 그러한 기능으로만 삼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또 왕권이 약화되고, 이것이 조선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붕당이 변질되는 과정에서는 문중과 학파의 결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력과 자기와 적대적인 가문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족보와 관련된 보학이 발달해서 문중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문중과 문중 간의 어떤 대립, 그리고 학파와 학파의 대립.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 또한 붕당의 근거지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림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리고 사림들의 권력 기반을 자극했던 서원과 향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붕당이 시작된 원인, 또 붕당이 가져다준 폐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아주 간단한 외교 원칙이 있죠. 그죠? 바로 조선의 기본 외교 전략이었던 4대 교린입니다. 그래서 중국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그리고 이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만주족이라든가 훗날 청나라죠. 그리고 여진족,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어떤 교린 정책, 그리고
청나라에게 우리가 이제 군신 관계를 책봉하게 되면서 청나라에게 행했던 어떤 사대 관계와 그와 관련된 북벌 북학 운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